그러면 지금부터 제1부 토론 국적과 유기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교수님께서 재동포 공공기계주식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토론에서 너무 좀 시간이 걸치돼가지고 우리 뒤에 발표자 토론하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발표 시간 15분 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이진영 교수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놓고 와가지고 국회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궁금해 해보니까 이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포들도 이 한국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구나. 어떤 제도적인 틀이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 주제가 재외동포 공공기회 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국동포 이런 쪽으로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최선정 같은 책을 하나 냈거든요. 지구촌 한인과 공공기회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공공기회에 대한 또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도 아마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제가 이 공공기회와 관련된 내용을 외교부 산하의 재동포 재단처럼 국제교류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재외동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재외동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재외동포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과외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재외동포에 대해서 주워 듣는다? 그런 거는 언론에 나오는 건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동포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한테 공공외교를 가르친다? 참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에서도 공공외교 부분을 줄이고 재외동포를 이해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이주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재외동포들이 기여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내용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지금 재외동포 공공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부, 정책을 하는 건 정부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 그리고 정책의 지금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건 또 재외동포잖아요. 그런데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다 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으면 정부가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책을 수립했다. 그 방향이 어떻다, 현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계속 지금 사실 현실과 이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시각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임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합리적인 그리고 구체적 연구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또 가치적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가 장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귀한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이런 이상적인 측면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포에 대한 그 시각이 정책으로서는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 기반을 한다 하지만 또 지향점은 좀 더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속에서의 가치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만든 자리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 그리고 연구자, 활동가, 시민단체 또는 국민, 재외동포 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 인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지에 있어서 지체가 된다고 할까요? 지체가 되고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 국정과제라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내용, 공공외교의 주체로서의 재외동포가 나와 있고요. 또 23년부터 이게 정말 잘리네요. 23년부터 진행되는 외교부의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에 지금 잘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왜 잘린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에 750만 재외동포에 참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외교를 원래 보통의 외교하는 우리가 정치에 관한 안보에 관한 외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와 통상에 관한 외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정치공사가 있고 경제공사가 있습니다. 현대사관들은. 근데 지금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세 번째 중심으로 2010년부터 잡아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외동포도 공공외교를 위반시키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 공공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인식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 잘려왔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재외동포들이 국가를 위해서 모국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국제기구 IOM이라고 국제이주기구에서.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아까 임창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많은 나라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가 모국과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의 상승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중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보내는 송금 이게 2010년 기준으로도 동적개발원조라고 하죠. 못 사는 나라에 주는 거 그것의 2배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산업화할 때 중동 건설 현장에서 또는 파독 방부들이 간호사가 보낸 돈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피 묻은 돈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재 유입에 대한 부분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재외동포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동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이 8688 경기장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제일동포들의 기부로 이루어졌죠. 뭐 제주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일동포들, 또 뭐 제가 있는 인하대학교도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합니다. 인천과 하와이 합성어예요. 이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처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제일동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제일동포 대사관, 도쿄에 있는 대사관, 미나토구에 있는 대사관이 3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포들이 기증한 거죠. 우리가 너무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제동포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중적으로 나오고. 근데 지금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소위 이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다른 연성 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선전이라든지 재외동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국력이 중요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은 러시아가 압도적 군사적 우위지만 요새는 그런 것 같지도 않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브랜드를 높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이 있겠구나. 그게 이제 공공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이제 외국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것을 이 공공외교 시대에 접어든 거죠.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면서 한국도 2010년부터 공공외교를 드리고, 지금 이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23년부터는 재외동포도 포함시켜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공공외교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림부터 시작한 이런 문화 공공외교,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독도 일본 거라고 그런다. 위안부 문제 잘못됐다. 이런 걸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지식 공공외교, 그리고 한국의 정책을 알리는 정책 공공외교, 그 다음에 외국의 원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기업, 봉사 공공외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문화 공공외교는 가령 뭐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식 공공외교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위안부 선여상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공공외교도 가령 미국 내 한인 정치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하원 의원이 5명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서 초선이라고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차세대 영화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의 정책을 미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공공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라는 것이 그냥 민간 공공외교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것을 좀 더 다른 틀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교부터 공공외교 있고요. 뉴욕 항인회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외교의 모범 사례도 지금 나와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외교를 하는 이유가 이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로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역할할 수 있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문화 공공외교를 시작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는 거죠. 뭐 퍼레이드를 하건 무슨 한국 음식 축제를 하건 이런 걸 통해서도 알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한미 관계의 기본은 200만 재미한민과 10만 제한 미국이다. 이렇게 아예 딱 얘기했어요. 또 거꾸로 지금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시민인 한국계 미국 시민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외교고. 근데 우리는 730만, 750만 있는 동포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좀 다각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동포 250만, 210만, 200건, 하여간 그 당시에
경제력이 남미의 중남미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과 비슷하더래요. 그 사람들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재미동포들, 미국 시민 재미동포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겠구나.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들은 뭐냐면 이중적이에요. 아까 왜 이중적 얘기했지만 모국이 있으면서도 또 해외에 있으니까 국적으로는 미국 국민일 수도 있고 미국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또 지금 막 초국경 시대예요.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다. 누가 이렇게 초국경 시대에 동포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모국과 동포들을 상생 발전하게 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스가 그렇게 하고 아일랜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동포 공공회교를 하는데 지금 현황은 이제 막 만들어가는 단계죠 지금. 그렇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식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 인식 자체가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과거에 기여하는 것. 지금 현재 공공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딴 나라 막 난리치는데 뭐 공공의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지금 공존공영, 동포들과 같이 공존공영하는 세상인데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재동포를 이해하는 교육이라든지 국민이 배운다든지 국민의 교과서라든지 아무 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나리라는 영화라면서 이중적인 게 드러납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여조상을 막 잘 작하는데 누가 만들었죠? 재미동포 영화 감독이 재미동포 이주사를 만든 겁니다. 거기 한국 배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아니 동포는 빠졌네. 이게 한국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한국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구촌 한인 네트워크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빠진거도 미국에 있는 한국말을 못하는 변호사가 작가가 돼서 일본으로 이주한 동포들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게 영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퍼졌어요. 그러니까 공공의교적으로 엄청난 효과인데 여기서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랑 한국말 못하더라도 세계시대에 재외동포랑 한국이랑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주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초선 차세대 재외동포인 조셉 전 감독이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지금 데이비드 링이 얼마 전에 왔는데 이게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 정책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가의 관점에서 물론 정책이지만 국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 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세계 시민 관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 거주국에서 어렵거든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공공의교를 하겠어요?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것이 강한 중화민족주의가 각각의 국가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국 중심으로 해서 꽂아내리듯이 하는 건 안 좋다. 수평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재동포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동포들이 자꾸 안 나와서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포들은 조금 한국의 사정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재동포 공공의교에 있어서 지금 너무 급하게 하긴 어렵고 제1차적 목적을 오히려 재외동포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문화공동회교에서 가령 한국어를 어떻게 하자 한국 문화를 알리자. 우리 차세대 2세 3세들이 한국 문화 한국은 모릅니다. 지금 차세대들 국제결혼이라고 국제결혼이고 해가지고 50%가 넘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동포들이 먼저 되고 또 거주국의 합법적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왜? 동포들이 거주국 국민이니까 로비로서 위법 사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동포 내부의 차세대 정체성을 함양하고 재동포 사회가 이 공공의결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결속력이 강화된다. 뭐 한인회가 강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하고 재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게, 생활에 도움이 되게, 경제에 도움이 되게. 가령 뭐 퍼레이드 같은 걸 하고 뭐 문화행사, 코리안 위크를 하면은 그 식당들 같은 데서 나와서 정사도 하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또 음식도 다 팔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재동포들이 지금 있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그 거주국의 국민들과의 주민들과의 공생, 다른 민족과의 협업, 뭐 이것을 캐나다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요새 혐한 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동 대처 그리고 그쪽에 기여 지원을 통해서 동포들이 좀 더 거주국에서 살 때 인식이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국과 연결된 공공의료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공의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칙적인 것과 함께 기본, 연결, 확산이라고 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재동포 자체 대상으로, 그리고 연결로는 거주 커뮤니티 대상으로, 마지막에 한국의 공공의료 방향을 모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디지털 융합 시대에 지속 가능한 재동포 공공의료, 이 재동포 정책, 오늘나온 동포청 이런 것과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 이랬을 때 그럼 공공의료를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까? 막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왜 그렇게 돈을 퍼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고, 개입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알아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재동포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한이스라엘 60주년으로 이제 코리아 컬처럴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 주도로 있었고요. 이 한 베트남 수료 30주년은 이제 등불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이건 이제 문화부가 외교부가 주도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년간 재동포 공공외교 나온 보도 기사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재동포들이 이제 공공외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로 하고 있다.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재동포들이 뭐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연결을 설정해서 해야 될지, 펀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모자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공외교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뭐 모범 사례, 뭐 대통령이 이번에 가신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 라운제다 문화청다 이런 것들이 모범 사례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가능하냐, 디지털 공공외교의 융합적인 시대인데, 오늘도 얘기가 나온 대로 재동포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컨트롤 타워부터 시작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하고, 이것이 국내, 국외도 재외 국민이냐, 목적 동포냐 이런 것 따라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제 이번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청 관련돼서 이번 이제 기본 계획에 이 공공외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공공외교 기본 계획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재동포 관련돼서도 공공외교, 재동 공공외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아까 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국과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체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해야 되고, 그 정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것에 맞춰서 다 받아낼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역할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공공의교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도 이 정책과 현실이 지금 너무 지체가 되는 거죠. 정책이 오히려 앞서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국민들이나 대표들의 대동val관식, 공공의관식 이게 지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20분을 잘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다음은 오종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복수국적 대상자의 확대의 예산과 파급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 오정훈입니다. 네, 제가 자료가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얼른 찾아서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발표자를 중심으로 가급적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복수국적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복수국적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 개 갖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는데 한국은 2011년 1월부터 모두에게가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추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포들의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 초점을 두고 같이 발표하고 여러분의 의견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그 국적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최근에 활발해졌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했던 것이 한국에서 낳고 자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나 이제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국적법에 대해서 어느 국적법이 바람직한지, 한국에는 이제 어떠한 방식의 어떠한 원칙이 주어져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면 한국은 1948년에 처음 국적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 일본의 이제 일제시대를 겪었고 1945년에 나라를 찾았고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국적법은 그 48년에 만듭니다. 처음하고 지금하고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한국인인가? 아버지가 한국인인처럼 부계혈통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대를 겪으면서 오늘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모 양계혈통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국인인가? 부모의 성이 아이에게 가듯이 보통은 아버지의 성이 아이에게 가는데 부모의 국적이 아이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엄마하고 아빠가 국적이 다를 때 아이는 엄마 국적, 아빠 국적 둘 다 받습니다. 부모의 혈통을 국적으로 받는데 부모 양계, 남녀평등법에 따라서 97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양쪽 부모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 이름을 받듯이라고 한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는 것을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기 때문에 원정 출산도 많이 있는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으로만 줍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원칙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씩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고아원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의 얼굴이 아닌 그런 아이인데 부모가 누군지 모를 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를 모르면 한국 국적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던가 노동자라던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람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책임지지 못할 때 고아원에 버리고 가면 이 아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국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인도주의적인 출생지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 출생지주의가 아닙니다. 원칙적 혈통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적어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적 단일
국적주의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인정을 한다고 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두 번째로 인도주의적. 그러니까 이 국적을 인정 안 하면 개인의 인권에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 개별 국적주의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저절로 국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1997년 전까지는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가 결혼하면 저절로 한국 국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도 귀화 실험을 보아야 합니다. 단 이제 혼인 귀화는 좀 간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원칙적인 단일 국적주의고 혈통주의고 그리고 각자 가족 개별 국적주의의 그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적법과 관련해서 동포들이 이제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기도 하고 제안을 하시기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외국에 이민 가시고 또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한국은 원칙적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2개, 3개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요즘처럼요. 또 캐나다든 뉴질랜드 등 외국에 가서 거주하다가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 책임 있는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신청을 그 한국 국적 포기로 간주하면서 국적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 취득 시 국적을 상실하는데 이 부분에서 동포들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러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나는 사람은 똑같다.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게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춘 복수 국적을 인정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적이 없어진다면은 이게 고국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이 생기는데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5탄에 천적.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 2개인 사람. 그래서 아까 전에 엄마와 아빠가 국적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또 미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미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지주의에 따라 그러니까 미국 자동적으로 국적을 받고요.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받고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 미국에서 낳았다. 엄마, 아빠, 미국 국적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 국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국적이 많아서 좋지 않나 했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이 한국 군대 문제가 걸릴 때 그러면 나 한국 군대 안 가겠다, 국적 포기하겠다 라고 뒤늦게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러한 문제가 어떤 국적을 병역을 면탈하려는 이유로 보이면서 포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고 3개월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이 3월이 됐을 때는 국적을 뒤늦게 알았다. 나 한국 국적 안 하고 군대 안 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국적을 포기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도 모르는 선천적 복수 국적 포기해달라라는 그런 것이 동포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문제는 계속 그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얘기제기가 많이 있다가 2020년에 헌법재판에서 약간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서 2022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무조건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일찍 몰랐을 만한, 그러니까 국적을 사전에 포기 안 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은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이제 특례로서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병역 면탈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데 국적이 있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증빙하는 그러한 국적법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면 첫 번째 후천적 복수 국적, 자발적으로 국적을 취득했을 때 국적 상실 문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이다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제 대한민국 국익의 측면에서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법상으로는 어떤 특별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갑자기 외국 선수들이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받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할 수 있을 것.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 인재라던가 우수한 어떤 노벨상에 빛날 만한 사람들에게 특별 귀화를 인정할 때는 복수 국적, 원래 국적과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혼인 귀화자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했고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서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했는데 출신 국가 법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든 어떻든 먼저 국적을 포기 못하게 하는 경우. 예전에는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내에 먼저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근데 먼저 국가에서 그 포기가 안 되는 법이 있는 나라는 그 서류를 못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도 국적을 취득하면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혼인귀화 같은 경우, 또는 한국에 포기도 가능하고 한국 국적도 다 취득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한국에 가족도 없고 다시 외국 출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면 국적을 회복을 안 시켜주는 그런 국적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도 없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국적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이제 부부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혼인귀화자들을 복수 국적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 복수 국적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비자발적 복수 국적, 본인이 희망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복수 국적을 받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든가, 두 번째 입양이, 해외 입양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외국으로 입양된 아기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이었지만 6개월 때, 1년 때, 기억도 안 나는 아기 때 외국에 입양돼서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오고 싶었을 때 또는 한국과의 관계를 맺고 싶었을 때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나중에 또 부모를 따라서 했다가 뒤늦게 국적을 알았던 경우가 있고요. 고령 외국 국적 분포,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만 65세 이상의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영주 기국 분포에게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할 때 그 부분을 복수 국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초점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되는 것은 후천적 복수 국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절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복수 국적 인정해달라, 이 복수 국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라는 요청이 동포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찬성론이 있습니다. 그 찬성론의 이유는요, 복수 국적 허용이 오늘날 그 글로벌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세계 주요국들이 행하는 거다. 두 개, 세 개 아무 문제 안 삼는 나라가 많으니 한국도 글로벌 시대에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 국적 허용을 확대하면은 미국 국적이든 캐나다 국적이든 취득하면서 한국 국민이 줄어드는 건데 국민을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민 감소, 그리고 병역 자원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국민 많아지는 거다.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느냐? 세 번째, 재외동포 거주국 국적을 이제 취득을 하면 좋은데 많은 동포들이 한국 국적 없어질까봐 머뭇머뭇하다가 귀화를 할 수 있어도 못해서 거주국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 한국 국적 포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거주국에서 동포들이 자리를 잘 잡고 오히려 한국의 더 중요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국적이 있으면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살더라도 성공한 그 동포들이 한국에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국내에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지 않냐. 글로벌 시대에 후천적 복수 국적 인정해야 된다라는 찬성론이 있습니다. 반대론도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국적 가지고 병역 기피, 한국에선 병역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복수 국적 아무나 갖는 거 아니다. 외국 국적 아무나 취득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또 다른 특권층이 돼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이 국적이 여러 개일 때 아까도 이제 많이 했는 필요할 때는 한국인이고 안 필요할 때는 외국인이고, 또는 정말로 필요해서 의무를 등한시하고 싶을 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무는 등한시하는 그러한 부작용, 특히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수 국적자가 많고 혹시라도 복수 국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국민 정서가 동포들은 다 악용하는 이중적인 것으로 가는 국민 정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후천적 복수국적 포용은 반대다라는 강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막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건 아니고 조금 작은 규모로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을 넘어서 그래도 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했던 부분을 여기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 복수국적에 대한 처음에는 설문조사 예산을 안 잡았었어요. 근데 좀 묻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한인 신문사나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이런 데 공고하고 이메일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소개를 할까 말까라는 좀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194개의 유료 응답지가 있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특성이었고 이제 이분들이 우선 대한민국 국적법을 알고 있나 모르나 이게 좀 중요한데 당시에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 그 군대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때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제 후천적 복수국적 질문도 했는데 후천적 얘기 지금 자발적으로 국적 취득한 거에 대해서 국적 인정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만 있는데 글씨가 좀 흐리네. 책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요. 아주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좀 다른데요. 네,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좀 남자가 많았고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여자에게 많았고 그래서 좀 재밌네 하고 이제 연령별로 보았습니다. 연령별로 보았는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제일 높게 나온 거가 노란색 표시한 겁니다. 젊은 층에서는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제 젊은 층에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기보다는 1.5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반 취득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나는 뭐 미국인이다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반면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복수국적이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나이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신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후천적 복수국적도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인터뷰는요, 제가 그 당시였는데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그리고 제주도재단 이제 주관을 하면서 하는 행사 그리고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열렸는데 연구를 위해서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해가지고요 옆에서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 돌리고 그러니까 설문지라기보다는 설문지가 아니라 글씨 쓰는 거예요. 서면 인터뷰지 돌리고 이러이러한 조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동포 사회를 위해서 되겠습니다 했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31부를 회수를 했는데요. 끝난 다음에 이제 받았죠. 결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복수국적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글쎄 좋을까? 싫다는 사람은 없는데 글쎄 좋을까?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좋을까가요. 대부분 군대예요. 국적 생기면 군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복수국적 관련한 의견하는 공무원 의견을 해봤는데요. 당시 이제 법무부하고 법무청 공무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조사 결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동안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이 복수국적 허용했다고 병역 자원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병역법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끊어다가 한국까지 데려와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183일 이상 한국을 주 거주지로 하는 연령대의 사람이 군대를 가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동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를 한국에 없는데 군대로 오라고 막 데려오는 거 아니라서 자기가 군대 안 가고 싶으면 안 올 수도 있어서 글쎄 군 자산이 그렇게 크게 늘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나 인구 증대는 있을 것 같다. 인구 증대는 숫자상, 통계상, 네, 그거는 국적을 안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재외동포 2세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대학 같은 이제 오려고 하는데 국적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오는 부분에서 어떠한 인구 증대가 분명히
형태상으로 잡히고 취업 창업하는 동포들이 국적이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다니고 그 학생들 인구가 늘어나고 요즘 대학도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에 올 수 있다. 인구 증대는 분명히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동포에 보면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국가선거에 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예요. 이런 부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진 않지만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재외동포의 국적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또 영향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동포 정책에 좀 더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이 더 정교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제 글로벌 인재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경제나 공공연결 이력도 확대할 수 있는 국적도 한국인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국민 반감도 크게 증가할 것 같다라는 거 예상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동포 관련해서 어떤 범죄라도 일어나는 복수국적자가 많은데 복수국적자가 범죄 일으켰다. 여기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사실은 중국 동포가 다 안 좋은 분이 아닌데 중국 동포 중에 무슨 범죄자 하나 나오면 중국 동포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여론이 악화되는 복수국적자가 범죄 무슨 지능형 범죄든 어떤 폭력 범죄든 일으키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반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 국적 이게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뭐 한국어를 잘하냐, 민족이 무엇이냐, 생김새가 무엇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국적이 무엇이냐, 국적 2개냐 1개냐 이런 것으로 굉장히 또 세분하려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이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더 아주 정교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이제 동포분들이 이 복수국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 교수님 아주 열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러면은 이진영 교수님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세훈 계속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재외동포 포럼에 올 때마다 항상 저희 이제 시험 감정 가는데 시험 보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재외동포 연구하고 원장을 계신 시험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 매번 너무 긴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앉아 계신 김현도 이사장님은 말씀드려도 90년대부터 한국의 이제 공공외교 개서로 중국 연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아까 앞에 지금 말씀 나왔었지만 재외동포가 한국말 모르는데 어떻게 공공외교를 하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사실 한국말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해도 없었고요. 90년대 중반에 우리 김은태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한국을 알리려고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그 다음에 또 인천 교수님 만나서 한인너스, 재외한인너스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전남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단이었고요. 고영대학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이름은 이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단과 이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적인 것은 오늘 이제 재외동포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모시고 2000년에 이제 유학을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20몇 년을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제 도우미 입장에서 재외동포 정책 개발, 그 다음에 재외한인의 어떤 네트워크의 그런 그 형성의 그런 노력을 보면서 오늘날 좀 감격스럽다고 교수님이 희망하시는 이런 마찬가지 이루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보인다. 더불어서 그 이진영 교수님을 제가 그 교수님 모시면서 이진영 교수님 만나게 됐었거든요. 2001년에 그 재외한인 초반문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진영 교수님께서도 중국 정치연구, 중국 조선족 연구, 언어나대 재외동
이제 공공외교 연구까지 해주셔서 포함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감동받았고 그 다음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기억에 2020년에 제가 재외동부연구원에 와서 한국의 대중공공외교에서 조선적 역할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적 공공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공공외교입니까? 웃긴 소리 하고 있는 진짜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재인 교수님께서 오늘 제가 항상 아팠던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셔서 그 현지의 현지 사정의 이해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수님 말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한국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이거는 공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지적에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더불어서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재외동포 입장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공공외교는 이제 그런 한인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서 저는 좀 공감하고요. 포함으로서 만약에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가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춤형 공공외교를 펼쳐나가려면 그 현지 재외동포 공공외교에서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아주 객관적이라는 양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화인화교의 그런 공공외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인화교 공공외교 저희는 2010년부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해 왔거든요. 화교라는 글자하고 교량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교로 만들자.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화인화교를 중국의 해외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가져해왔고 이에 따라서 중국 학계는 해외 그런 화인화교 다시 말해서 이런 재외동포라죠. 재외동포 공공외교에서의 어떤 평가 지표 역량 같은 것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참여의 원동력, 그다음에 참여의 능력, 그다음에 기회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외동포 권익의 어떤 보호, 그러니까 모국이 재외동포 권익의 보호, 재외동포 스스로의 정체적 인식, 그다음에 거주국가 사회적 개방성, 포용성 이런 것이 중요한 지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맞춤형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만약에 덧붙였다라면 교수님께서 부정하신 기본에서 연결, 확산 이렇게 더 이제 저희가 이것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가 공공외교 대상이 우선은 재외동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재외동포는 공공외교의 이제 수용자이죠. 동시에도 전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타산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 화인화교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중국 전략하고 네트워크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문화 전략 중에서 공작원 같은 것은 중국 유학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아시는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공공외교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즘 전통 문화 페스티벌 같은 거, 특히 중국 문화 특징 중에 무슨 무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인화교들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또 그 현지에 따라서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포함으로서 이지영 교수님께서 부탁을 드린다면 한국도 문화적인 한국 문화에서 가장 한국적인 자원을 개발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외교는 한국 사회가 재외동포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초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 교수님 발표에 대한 발표문에 대하여 강광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강광문입니다. 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발표문은
국토법에서 후천적 복수 목적을 한국에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찬반 양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발표에서는 보니까 주로 재미농포 한 200분 정도, 그리고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한국 관계공무원 조직 작은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마 이게 지금 복수국적이라는 결국 이제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결단이 많이 내려지고 한국에서 국민이 제정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국민의 여론, 한국의 언론 태도, 정치 쪽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외 동포 인터뷰보다는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언론, 한국의 전문가 집단, 특히 이제 여당, 야당 이쪽의 어떤 복수국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국 국내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중적자들이 좀 특혜를 보지 않는,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고 차별을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논문 발표가 이제 파급 효과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된다면, 또는 복수국적을 확대하게 된다면,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인구 유출의 문제, 또 병역 자원의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개정, 한국 정부의 세수, 이런 실질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연구인지 알았는데, 연구 내용 자체는 해외 재미동포나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그리고 한국의 관계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준 내용으로 대해서 조금 약간 논문 제목하고 내용 자꾸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파급 효과를 원한다면 조금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금 이 조사 자체도 연구 일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진 교수님께서 이 발표 토론문에 대한 코멘트를 네, 미란 선생님 공공외교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시작해서 많이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의 화교 화인 공공외교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중국도 우리 한국처럼 2010년부터 제도화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화교 화인 정책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재동포 정책하는 것보다 많이 지체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지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재동포인 화교화인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이라든지 정책적 구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제 동포청 논의도 나오듯이 지금 기본적인 틀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것이 20여 년간 굉장히 논의만 풍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포청 만들어지려는 기회에 말씀하신 이제 기본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재동포 정책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비정상화 기간이 너무 오래 갔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문에 대한
네,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예전에 이제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수국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외국은 복수국적 제도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도적인 걸 이렇게 외국의 법제를 사실은 연구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이 돼서 아주 조금 이제 동포들의 의견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는 선천적 복수국적 지금 문제를 하지만 후천적 복수국적도 이렇게 수요가 있네라는 부분을 좀 이제 밝혀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포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외국에만 살고 있냐, 이제 국내에만 살고 있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동포들이 오가면서 생활하시기도 하고 한동안 한국에 거주하시다 또 외국에서 또 한동안 거주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라서 이 국적 문제를 병역에 관련된 그 선천적 복수국적을 넘어서 후천적 복수국적도 이제는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조그만 파트로 궁금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 기회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후천적 복수국적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으면 왜 좋은지 왜 나쁜 건지, 그리고 허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면 허용인지 전면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다는 건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계량적으로 연구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편이 아니라 화두만 던져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연구를 진행하는 어떠한 그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에 다음 소대가 또 예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뭐 급박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의견은 지금 듣지를 못하겠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하게 되시는 분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